저는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 현장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이런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심들이 많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실 제 앞에나 뒤에 오시는 연자분들께서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시고 다들 유명한 분들이셔가지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마 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하는 슬라이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저는 원래 신경과 전문이고 그다음에 뉴로 인터벤션이라고 해서 저희 영상학과에서 하는 이제 신경계 중재술 치료 인터벤션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펠로우 3년째 펠로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15년 정도 전부터 뭐 창업경진대 이런 데 나가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관련된 경력을 갖고 있는데, 사실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할 것은 이제 그 QR 체크인입니다. 이 QR 코로나 시대 때 아마 체크인 여기저기서 아마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다들 뭐 네이버 카카오에서 QR코드 발급받으셔가지고 업장 이용할 때 다 찍고 들어가셨잖아요.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당연히 아무도 모르실 텐데 이제 이거를 제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들어졌던 건데요. 제가 혼자 한 거는 사실은 아니고 그때 보건복지부의 사무관으로 계셨던 아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께서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서 누가 어디를 갔는지를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다들 그냥 그 상가에 들어가면은 입구에 이렇게 메모지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자기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건 정말 개인정보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누가 어떤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방문했다가 그냥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분산 저장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QR코드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만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업장에서는 어떤 QR코드가 방문했는지만 알고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이 정부에서 그거를 허락을 해서 그 카카오 네이버에 저장되어 있는 QR코드 정보와 신분 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 상가에 저장되어 있는 QR코드 정보가 합쳐지면은 그제서야 누가 어디 방문했는지를 알 수 있어지는 그런 이제 간단하면서도 잘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군의관 시절에 이거를 사실 그때 개발을 해서 개발을 주말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만들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보여드려가지고 이제 바로 승인 받고 그날 오후에 나이파를 통해 가지고 카카오 네이버 다 불러가지고 이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전국에 퍼뜨려진 건데요. 제가 군의관이었다 보니까 뭐 특별히 이게 막 제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막 어디 홍보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대신 기특하게 봐주셔가지고 이제 시구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키움에서 시구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로로 이제 비밀리에 이제 인정받아가지고 시구를 했는데 제가 키움에서 시구를 했는데 LG랑 이제 대전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LG 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LG가 그때 8대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키움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첫 번째 파트 1은 디지털 기술의 의료 적용 사례 이래가지고 간단하게만 아주 가볍게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파트 2에서는 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심오하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떤 식으로 엄청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뭐 솔루션 또는 이제 그런 접근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라고 하다가 의료의 단계를 나눠보고 그 단계별로 이제 그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정리해보고자 했습니다. 의료라는 것은 결국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선 치료가 있겠죠. 치료에서는 신약 개발이라든가 치료 관리, 치료 선택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전 단계에는 검사와 진단이 들어갈 텐데요. 이 검사와 진단 부분에서는 검사 모니터링 기법을 아예 개발할 수도 있겠고 검사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자가 진단을 스크리닝을 좀 더 잘하시는 방법론들이 있겠습니다. 그 전 단계로는 예방입니다.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웰리스라든가 위험도 예측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단계별로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신약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들이 이제 엄청 유명하고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 RCT 같은 임상 연구로 입증이 된 환자들한테 치료 효과를 내는 그런 기술들,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슬리피오라고 이제 영국에서 하는 건데 이제 불면증을 위한 앱입니다. 그래서 이 앱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CBT라고 이제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하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불면을 원래 이제 치료를 하는 기법들이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웰트나 에임메드 같은 회사들이 이런데 이제 선두주자로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들을 많이 갖고 있고 앞으로도 허가를 많이 받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신약 개발이라는 과정이 사실은 엄청 돈이 많이 드는 과정이잖아요. 뭐 하나 만드는데 몇 조가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많이 드는 과정에서 중간에 효율성을 AI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돈을 코스트 세이빙하는 방식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약 후보 물질부터 시작해서 임상 시험 자체를 효율적으로 가져간다든가 이런 여러 기술에 A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대 교수님들이 만드신 포트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 분야에서는 이 뇌졸중 분야에서는 아산병원에 계신 강동화 교수님께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VR 베이스드로 이제 이 리해빌리테이션을 하는 그런 디지털 치료제도 만들고 계시고요.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지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긴 한데 프로테우스라고 해서 이 회사는 약물 복용 수능도를 이제 전문적으로 체크해주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약물 복용 수능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을 먹었을 때 이 환자가 정말 잘 먹고 있느냐를 체크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이제 뭐 먹었다 안 먹었다 체크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이제 좀 심각한 환자들입니다. 정신과자 위주로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정신과자 약을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막 입 천장에 숨기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배에다가 이런 패치를 붙여두고 RFID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이 약의 안에 이제 이제 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다가 패치를 붙여놓는데 위를 통해서 이 약이 지나가면은 센서가 디텍션이 돼서 앱에다가 이제 먹었다고 알림이 체크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입니다. 당뇨라든가 뭐 항암 치료 또는 이제 아기들 열날 때 관리해주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존재하고 이런 만성 질환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접근입니다. 그 다음은 또 이 부분은 제가 또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디시전 서포트, 치료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치료가 있고 이런 치료를 어떻게 할지 뭐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정도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 선택이 사실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고 약간의 의사의 감에 의존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다 한꺼번에 저희가 인지로서 직관적으로 처리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처리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디지털에서 도움을 주는 방식이고요. IBM 왓슨 같은 경우도 사실 대표적으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이제 서비스로 항암 치료를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이제 했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뇌졸중 분야, 제 분야에서는 사실 이런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임상 현장에서 매일같이 쓰이고 있고 이걸 한번 쓰고 나니까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어떤 서비스냐면은 이 뇌졸중,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생겼을 때 이거를 이제 스텐트 같은 걸 이용해서 끄집어내는 시술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끄집어내는 시술을 할 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득이 확실한 환자들한테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환자한테서 이거 혈전을 끄집어냈을 때 얼마나 좋아질 것인지는 되게 정량적으로 분석하기가 원래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AI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동화된 이미지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몇 밀리리터의 볼륨의 뇌 실질을 살릴 수가 있는지를 계산해서 알려주거든요. CT를 찍자마자 자동으로.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실제로 이걸 기반으로 RCT를 많이 해서 이제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이게 몇 밀리 이상이 될 때는 뭐 시행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임팩트가 큰 거죠. 이런 것들은 정말 임상에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와 진단 부분입니다. 검사 모니터링 기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건 조금 더 간단한 건데 우리 초음파 기계 원래 되게 크잖아요. 이렇게 카트같이 끌고 다녀야 되는 건데 단순히 아이패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힐세레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이 충치를 진단하는 충치를 진단하는 그런 이제 큐레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왼쪽 사진 가시광선을 봤을 때는 그냥 다 하얗게 보이고 충치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충치는 특정 파장의 빛을 더 잘 흡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특성을 이용해서 그 파장의 빛을 쐬었을 때 좀 더 이제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충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도 있습니다.
또는 이거는 이제 파킨슨에서 저희 분야긴 한데 제 분야긴 한데 파킨슨 환자들은 이제 하루에도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약을 먹으면 좀 좋아졌다가 약이 이제 웨어링 오프 되면서 증상이 나빠지고. 근데 외래에 올 때는 외래에 올 때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오셨을 때 요거 핑거 태핑 해보시라고 보통 말씀드려요. 그럼 핑거 태핑 하는 거 보고 이 정도로 느리면은 뭐 약을 좀 증량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거를 이제 처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 플럭추에이션 굉장히 심한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이제 하루 중에 그런 변동까지 다 포함한 거를 이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새로운 앱을 통해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검사 기법을 통해서 환자들을 관리할 수도 있어지게 됩니다. 검사 효율 향상인데요. 이 AI가 영상의학과 의사를 대체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초반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다 알다시피 그렇다기보다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의 효율을 높여주는데 이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율을 감소시키고 놓치는 환자를 줄여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당 볼 수 있는 그 영상 판독의 개수를 늘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루니퓨너라든가 딥노이드 다양한 회사들이 AI 기반 영상 판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이제 또 재밌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군대에 가면 야전이라고 이제 산 속에서 이제 군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엑스레이 한번 찍으러 가려면 30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라는 것 자체도 되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그냥 핸드헬드로 이제 마치 카메라처럼 들고 다니면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기계도 존재를 하고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데 이렇게 찍으면 사실 해상도가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걸 AI를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좋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접근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스크리닝입니다. 이 회사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회사인데요. 사운더블이라는 회사입니다. 사운더블이라는 회사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 회사가 미국 FDA 승인 받은 솔루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잘 안 하시고 미국에서 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처음에 만드셨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앱을 이용해서 당뇨를 이제 스크리닝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소변을 보실 때 당뇨 환자분들은 거품이 더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 볼 때 그 소리를 녹음해 가지고 AI가 이 사람이 당뇨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판별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되게 재밌죠. 이게 물론 정확도가 아주 높진 않겠죠.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그게 얼마나 정확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스크리닝을 통해서 환자들이 그냥 병원에 안 갈 수 있었던 환자들을 걸러준다는 것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도 뭐 기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이용해서 많은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오티즘을 진단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오티즘 자폐증이죠. 자폐 같은 경우에 그 소통이 돼야지 사실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 4세 이후부터 보통 진단을 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일찍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뭐냐면은 아이한테 재밌는 동영상들을 막 보여줍니다. 뭐 재밌는 동영상도 보여주고 무서운 동영상도 보여주고 슬픈 동영상도 보여주고 막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페이셜 익스프레션을 이제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페이셜 익스프레션이 적절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갖고 이제 확인을 해서 18개월 정도까지도 빨리 18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애기한테서도 자폐를 이제 진단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AFib 디텍션, 우리 심방세동을 디텍션하는 이제 애플워치 같은 것도 당연히 여기 속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검사와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예방입니다. 예방이라고 하면은 웰리스, 그러니까 건강을 좀 더 건강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속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누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누미라는 회사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회사도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잘 나가는 회사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 이 당뇨 전 단계 환자들, 이제 당뇨를 이완될 수 있는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당뇨로 가는 확률을 유의미하게 낮춰주는 앱을 만들었다 이런 컨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식단 관리해주고 이제 운동 도와주고 이러는 피트니스 앱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당뇨 환자들이 당뇨를 실제로 가지 않게끔 도움을 줬다라는 건데요. 그럼 이게 우리가 맨날 그냥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앱들이랑 뭐가 달랐냐라고 이제 하면은 대표적으로 환자들한테 아무리 앱에다가 알림을 줘봤자 그냥 대충 무시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냥 스와이프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휴먼 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팅을 통해서 코치들이 이제 뭐 먹었냐, 운동했냐 이런 걸 이제 채팅을 하는데 그거를 실제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제 그 참여율이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법을 썼고 그러면 그냥 뭐 수작업 회사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고 이제 AI가 있어가지고 AI 기반으로 이제 채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코치 한 사람당
담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수를 AI를 이용해서 더 늘려주는 거죠. 일종의 챗봇 기술 같은 걸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또 단어 같은 회사들도 존재하고요. 또 명상 회사들도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앱 같은 걸 통해서 명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위험도 예측인 거죠. 이제 이 환자가 위험할지 안 위험할지를 미리 판단을 해서 위험할 환자들을 미리 걸러주는 그런 서비스고, 유전자 관련된 서비스들도 여기 속할 수 있고, AI 기반의 뭐 여러 가지 뭐 리스크 이밸리에이션, 위험도 평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애플워치도 사실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의료라는 과정을 잘 살펴보고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를 좀 한번 살짝 훑어봤는데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걸 하나씩 들어가는 거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시 찾아보시면 아주 잘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야를 찾아보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의사결정 지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때 그 QR코드 만든 것 말고 사실 제가 더 시간을 많이 썼던 거는 코로나 환자들의 어떤 생명을 살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진행했던 다클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닥터즈 온 더 클라우드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인데 실제 코로나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코로나 환자의 생명을 앱으로 살리느냐라고 했을 때 이 그림을 보통 보여드립니다. 이 왼쪽은 나라별 치명률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환자 발생 대비 사망한 숫자인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제 순조롭게 잘 끝까지 갔는데 이 당시 초반이었는데 유럽은 정말 굉장히 재난스러웠죠. 상태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를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시설 또는 그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기구가 제공이 되었느냐 여부, 그러니까 의료 그 자원의 분배가 적절히 되었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했던 거죠.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꼭 필요한 환자한테만 그 의료 자원을 적절히 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행히도 코로나는 근데 또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어떤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였기 때문에 이 10명 중에 1명을 AI 기반으로 예측해서 이 환자가 어떤 환자가 중증도로 갈지를 잘 판별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용 앱과 의료진용 앱이 있었고요. 그래서 환자가 자기의 증상과 이런 것을 입력하면 의료진용 앱에 뜨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저희가 이 코로나 섹션에서 전 세계 3번째로 등재가 됐는데요. 네, 그런 전 세계 3번째로 등재가 되기도 했었고, 또 구글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구글 그 .org에서 전 세계 30개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펀딩을 했었는데 저희가 당연히 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했고요. 저희랑 같이 선정된 곳들은 대부분 아이비리그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평균적으로 받은 그 다른 이제 집단에 비해서 저희가 3배 이상 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구글의 지원을 받고 그때 되게 잘 진행을 했었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사람들이 이제 잘 진료를 받아서 괜찮았는데 개발도상국이 사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거의 안 했고요.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서비스를 했는데 코이카랑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열심히 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은경 본부장님, 정은경 청장님을 찾아가서 퍼스트 웨이브 바로 끝났을 때였습니다. 대구 그 사건 바로 이후에 찾아가서 저희가 이렇게 AI 기반 리스크 이밸리에이션 하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세컨드 웨이브를 대비할 때, 사실 세컨드 웨이브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때 되게 막막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사실 최초로 이 데이터셋 전체 입원 환자 전체 데이터셋을 공개를 해주셔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제가 그때 AI 서비스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 검증 AOC 0.9의 정확한 모델을 만들었고, 모델을 만드는 것까지가 보통 우리가 의학 연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그게 아니라 진짜 환자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앱에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용 앱과 의료진용 앱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었고, 환자가 본인의 셀프 이제 관리도 가능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의료진과 연결되어서 의사가 본인이 관리하는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의료 관련된 서비스들은 임상 이제 검증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군외상센터, 제가 그때 어쨌든 군의관이었기 때문에 국군외상센터에서 검증을 했는데, 여기는 군인이 입원하는 곳은 아니고요, 민간인들이 입원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 앱을 정말 잘 쓰시는지를 옆에서 보면서 잘 이게 체크되는지를 보고, 거기 의료진 분들한테 하루에도 한 번씩 막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피드백을 계속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앱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개발도상국에 저희는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서비스 모습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이게 의료진용 앱 모습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도움이 됐냐라고 하면은, 코로나 환자들은 보통 일주일 정도 이렇게 쫙 안 좋아지다가 어떤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꺾어지면서 이렇게 좀 좋아지는 방식으로 갑니다. 여기서 좋아지면 다행인 거고, 여기서 막 ICU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꺾이는 포인트를 지났는지를 되게 궁금하거든요. 의료진 입장에서는 항상.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환자한테 어제보다 오늘이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방법밖에 사실 딱히 없죠. 체온 이런 걸 볼 수 있지만은 아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환자 볼 때마다 레벨 D 옷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입고 들어가서 환자를 면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일리 하나의 숫자로, AI가 예측한 숫자 하나의 숫자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제는 35점이었는데 오늘은 43점으로 어제보다 더 나쁩니다. 이렇게 숫자로 알려주니까 이 환자가 나빠지고 있는지 좋아지고 있는지가 그래프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쓰일 수 있었냐, 이 애플리케이션을 보자면은 응급실에 베드가 하나밖에 없는데 10명의 환자가 왔다. 그랬을 때 어떤 환자를 입원시켜야 되냐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기가 관리하는 200명의 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환자를 상급 기관으로 먼저 전원을 해야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저희는 사실 대부분 서비스를 했었고요. 인도네시아가 왜 선택했냐면 관광에 의존하던 한 나라였고, 이제 건강보험이 되게 열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되게 힘들어서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의 4배를 내야지 코로나 검사 한 번을 맡을 수 있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이어서 되게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 3월까지 저희가 통계를 냈을 때 114만 건 이제 저희가 사용이 됐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요. 네. 그랬고 저희가 구글에서 그때 펀딩을 받았는데, 펀딩 받으면서 이렇게 30개 팀을 모아서 워크숍을 간간히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그 구글 헬스 이그제큐티브 중에 한 분이 이제 패널 토의를 하는데, 이 각 개개인에 대한 그 팀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체 세션 다 통틀어서. 근데 이분이 딱 한 팀을 언급했는데 그게 저희 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팀이 어떤 이런 AI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위급 상황에서 빨리 어떤 이제 AI 베이스드 디시전 서포트를 냈던 히스토리컬한 그런 이그젬플을 세팅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자랑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자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자랑은 이제 좀 더 제 분야입니다. 뇌경색 관련된 건데요. 이 뇌경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뇌경색이란 것은 이제 혈전이 가서 막는 거거든요. 뇌혈관을. 그랬을 때 왜 생겼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재발하는 병이기 때문에, 뇌경색은 재발하는 병이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을 알아야지 그거에 맞춘 약을 써야 됩니다. 심방세동 같은 거다. 그러면 심방세동을 위한 항우제를 써야 되는 거고요. 동맥경화성 질병이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이제 항혈소판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충격적으로 현대 시점에서도 35% 이상에서 환자들에서 원인을 모르고 그냥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술로 그 혈전을 끄집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혈전을 혹시 분석하면은 왜 생겼는지를 거꾸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혈전을 끄집어내서 염색을 하는 기관이 전 세계에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한 기관이 저희 기관인 거고, 저희가 우리나라 10개 기관의 모든 혈전을 모아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 이 다기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머신러닝으로 그러면 거꾸로 이제 분석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제 이제 그 주제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이런 시도들이 한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왜 제가 굳이 머신러닝을 이용했냐면요. 처음에는 그 혈전이라는 게 구성 성분이 있죠. 혈소판, 피브린, RBC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분포 퍼센테이지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이 심장에서 날아가는 혈전은 빨갛다고 알고 있고요. 동맥경
동맥경화에서 날아간 건 하얗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레드 클럿, 화이트 클럿 더그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RBC가 많은 것들은 빨갛게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RBC 분율이 더 높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거꾸로인 연구들도 되게 많이 나왔고요. 엄청 컨트로버셜합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셋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두 군 간에. 그래가 심방세동과 동맥경화 군 사이예요.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왼쪽은 심방세동 때문인 거고 오른쪽은 동맥경화성 때문인 건데, 혈소판과 RBC 같은 경우에는 구성 성분의 비율이 그냥 비슷합니다. 18%, 43%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구성되는 패턴이 다른 겁니다. 라인스 오브 산 이런 거 아마 이제 배우셨을 텐데, 그런 것처럼 이 그 플로우의 레이트라든가 이 혈전이 생기는 그런 환경에 따라서 이 구성 성분들의 어떤 모양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면 정량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AI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또 특히나, 그리고 저희 환자 중에서 요즘엔 암 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 병원 특히나 암센터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암 환자들이 뇌경색이, 또 암 환자들이 치료가 잘 받으니까 서바이벌이 늘어나면서 뇌경색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뇌경색 환자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입원한 뇌경색 환자 중에서 원인이 뭐지? 이러고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이 발견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암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던 환자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혈전을 보자마자 이게 암 환자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처음에 혈전을 보고 암 환자를 구분해내는 이제 모델을 만들었고요. 뭐 CNN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우리 병원 데이터를 갖고 모델을 만들고 외부 기관 데이터를 이용해서 검증을 했는데 AUC 값이 0.95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잘 예측하는 모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혈소판 모델이 특히나 이렇게 잘 나와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레트로스펙티브 하지만은 데이터 중에서 실제 트레이닝이나 밸리데이션 쓰지 않았던 데이터 중에서 찾아보니 이번 중에는 캔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캔서라고 돼 있지가 않아서 데이터셋에서 빠졌으나 이제 팔로우업 하다 보니까 캔서가 발견된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환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 적용했더니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라고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게 이 클래스 캔서의 가능성이라고 대충 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 클래스 프로버빌리티가 88%, 94%, 99%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실제로 저희가 이 모델은 웹 플랫폼이 있거든요. 혈전을 죄송합니다. 혈전을 저희가 수집하면은 염색을 하고요. 실험실에서 염색을 하고 이거를 이제 홀 슬라이드 스캐너로 스캔을 한 다음에 웹사이트에 이렇게 올려주시도록 제가 웹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올려주시면은 그 슬라이드 파일을 받고 자동으로 이제 AI가 뒤에서 돌아가가지고 결과가 이제 웹 플랫폼에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심방세동과 동맥경화를 구분하는 모델도 개발을 했고,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게 나왔고,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이 파록시스마 AF 같은 경우에는 입원 중에 홀터 모니터링이라는 모니터링 해도 안 나오는 환자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한테 저희가 6명을 이제 찾아서, 그러니까 외래 팔로우업 하면서 뭐 ILR이라고 이제 그 박동기를 심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외래 팔로우업 하다가 발견된 6명의 환자한테 적용해 봤더니 여기서도 잘 예측할 수 있다더라라고 해서 결국에는 AFib 있는 가능성 있는 환자들을 빨리 머신러닝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우리가 스크리닝할 수 있는 기술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제가 넣었죠, 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웹 플랫폼을 통해서 슬라이드를 보고 AI 모델이 오른쪽에서 이제 오른쪽에 빨간색 그 부분이 이제 예측해 준 거거든요. 캔서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예측해 준 거고, 실제로 이 환자는 그래서 암이 나은 환자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심혈관 동반 여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뇌경색 환자들이 그러니까 동맥경화성 뇌경색 있는 환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심장혈관, 이제 코로나리 아트리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MI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뭐 오토피도 해보고 이런 이전에 저희가 본 게 아니라 이전 결과들을 스터디들을 보면은 뭐 70%가 넘게 뇌경색 환자한테서 이제 코로나리 아트리 디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 뇌경색 환자한테서 이 코로나리 아트리 디지 검사 아예 안 하고 그냥 퇴원시키게 돼 있거든요. 프로토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 연구에서 90년대 연구에서 뇌경색 환자한테서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를 스크리닝 해보는 그런 이제 연구들이 있었는데,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런 어떤 그냥 다짜고짜 무작정 스크리닝 하는 것은 이제 하지 않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이 환자들의 입원 시 얻을 수 있는 변수를 갖고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던 거고요. 이게 유의미하게 잘 나와서 이제 웹 앱으로도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 논문으로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부분인데요. 이제 장시간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마지막 두 개가 그나마 더 재밌는 거라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홀즈놈 시퀀싱 관련된 이제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홀지놈 시퀀싱 당연히 뭔지 아시죠? 한 사람의 염기서열 전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염기서열 전체 분석하려면 당연히 엄청 비쌀 것 같잖아요. 근데 nebula.org에 들어가시면은 $175를 이제 신용카드 비자로 결제를 하시면은 이 키트가 우리 집에 날라오고요. 그걸로 이제 볼 수합한 다음에 이렇게 끊어서 이제 여기 우체국 가셔가지고 만몇천 원 내고서는 이제 소포를 보내면은 몇 주 뒤면은 홀지놈 시퀀싱이 돼서 옵니다. 원본 파일이 옵니다. 되게 충격적이죠. $175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싸지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알아 그래서 반도체 가격 떨어지는 것보다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이 더 빨리 떨어진다 그래요, 가격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싼 겁니다.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도 저희 환자들 중에서도 좀 너무 젊은데 뇌경색이 생기고 해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패널이라는 걸 나가거든요. 이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이크로 어레이인 겁니다. 마이크로 어레이 다 아시죠? 이 마이크로 어레이가 이거에 뭐 10만 분의 1 정도 찍나요? 이제 스닙 기반으로 몇 개만 찍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100만 원이 넘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왜 이렇지? 이거 뭔가 상황이 좀 이상한데? 라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그럼 홀지놈 시퀀싱 다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들잖아요. 근데 거기엔 당연히 문제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홀지놈 시퀀싱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300기가 외장 하드 요만한 거 이제 들고 외래 진료 볼 때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홀지놈 시퀀싱 갖고 있는데요. 이거 기반으로 처방해 주시면 안 되나라고 이제 외장 하드를 들이밀면 교수님께서 나가라고 그러시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의사들이 이 홀지놈 시퀀싱을 분석하는 데 대한 테크놀로지컬 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홀지놈 시퀀싱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활용이 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많이 하질 않고 그래서 악순환을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석을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긁지를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리서치 하는데도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 홀지놈 시퀀싱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클라우드로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부 주도 사업 같은 것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클라우드에다가 홀지놈 시퀀싱 데이터를 다 올리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진료시 필요시 의사가 접속해서 그걸 분석해서 쓰자. 이런 컨셉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제 생각에는요.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그걸 저장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 드는 비용 에 대비 쓰는 게 평생 몇 번을 이걸 액세스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용 대비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하기가 되게 힘든 사업인데다가 저는 제 홀지놈 시퀀싱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에 올릴 의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좀 너무 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앱에다가 자기의 유전 정보는 자기 앱에 들고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스마트폰에 들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제 핸드폰 안에는 제 홀지놈 시퀀싱 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되냐면은 의료진은 이렇게 웹 플랫폼에 들어가서 자기가 쥔 이름만 알면은 쥔 이름만 입력하고 나면은 클린바라고 해서 이제 오픈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거기에서 죄송합니다. 알려진 변이 정보를 자기가 그냥 체크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혀 유전자 분석된 기반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주인 이름만 알면은 이렇게 패널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자기가 맨날 쓰는 그 주인 이름들을 그냥 박아놓고 QR코드가 생성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리포트를 의사는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주인 이름만 하면 누구나 패널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사도 쉽고요. 환자는 개인정보 문제 없고 유지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냥 항상 로컬 엣지 디바이스에 들고 다니는 거니까. 그러다가 진료 볼 때는 이 의사가 방금 이 QR코드 보여주면은 환자가 그걸 찍는 겁니다. 그럼 환자 입장에서도 내가 이 의사한테 유전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동의를 하는 거고 QR코드를 찍으면은 이 의사가 궁금해하는 그 딱 시퀀스 부위만 이제 암호화돼 있다가 올라가가지고 분석을 해서 분석된 보고서만 의사한테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정보는 어디에도 서버에 남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전향적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아주 작은 규모의 여기저기 국어를 해가지고 돈을 조금 받아가지고 저희 환자 대상으로 홀지놈 시퀀싱을 한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뇌경색 환자라는 것은 생활습관병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런 환자들 중에서 40세 미만의 뇌경색이 오는 환자들을 제가 최근 30명을 모아가지고 이 30명을 홀지놈 시퀀싱을 하고 이 서비스를 한번 실행을 해봤더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 38세 여자분이고 여기 뇌경색이 있습니다. 이분이 심지어 여기 저희 병원 직원이시거든요. 근데 매년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있잖아요. 거기서 고지혈증이 가끔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30대 넘어가면은 저도 가끔 치킨 먹고 검사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신 거예요. 약 먹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30대니까요. 저 지금 그래서 심지어 마르셨어요. 제가 넥 MRI를 넣었는데 보시다시피 마르신 분이세요. 그러신데도 이렇게 뇌경색이 생기셨고, 그러고 나서 여기 초음파를 대보니까 동맥경화까지, 여기에 동맥경화가 이만큼 카로티드 스테노시스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거 되게 충격적이죠. 근데 저희 사실 이 요즘에는 나이 젊은 사람들 MI도 오고요, 뇌경색도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랬는데 이분 그래서 그냥 홀좀 시켜 공짜니까 해드렸더니 LDL 리스프터 패스제닉 뮤테이션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차피 홀점 시퀀시 한 번은 평생 쓸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해놓고 만약에 LDL 리셉터가 있었다는 게 건강검진에서 디슬리피디엠에 함께 알았다면은 당연히 스타틴 드셨을 거거든요. 그랬으면 혹시라도 좀 더 좋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물론 지금 많이 회복하셔서 정상생활 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도 비슷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MCA가 그 아예 거의 스테노시스가 너무 심해서 안 보일 정도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제가 비슷한 케이스인데도 갖고 왔냐면은, 이게 처음에는 저희 의사들도 다이섹션, 그러니까 혈관 박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 때 이렇게 심한 에스테로스클레로시스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추가 검사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에스테로스클레로시스였던 환자였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사람도 LDL 리스프터 패스제닉 뮤테이션이 있었고요. 이 35명을 정확하게 제가 검사를 했는데요. 이런 환자들이 대부분 젊은 환자들이었고, 이렇게 뭔가 이상한 게 왜 뇌경색이 왔지 싶은데 이 35명 중에서 9명이 LDL 리스프터 뮤테이션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는 저희가 스타틴이라고 이제 고지혈증에 대해서 약을 쓰잖아요. 근데 스타틴이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우월하다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냥 자기 교수님 취향대로 쓰고 있습니다. 선택해서. 근데 로스바스틴이라는 약을 쓰고서는 부작용을 겪었던 35명 중에 부작용을 겪었던 사람이 3명이나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세 분들이 보니까 그 이제 ABCD2 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CPIC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ABCD2 뮤테이션이 있으면은 이 로스바스타틴은 피해라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세 분이 그게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으면 이 분들은 처음부터 아토바스타틴을 쓸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이제 뭐 물론 부작용은 아주 심각한 건 아니라서 그냥 바꾸면 되기는 해요. 근데 처음부터 사실 겪으실 필요 없는 부작용을 겪으실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홀지넘 시퀀싱을 했으면은 이런 이제 내용들이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또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경동맥 협착을 예측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동맥 협착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뇌로 가는 동맥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예측하냐라고 하면은 우리 CPX 해보시면 아마 배우시겠지만 뇌경색 환자의 CPX는요, 청진기를 여기다 갖다 대는 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호스를 좁아지면은 이렇게 슉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물줄기가 빨라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여기도 좁아지면은 카로티드 브루이가 들립니다. 소리가 슉슉슉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사실 보통 전날 밤에 응급실에서 엔지오를 찍고 오기 때문에 혈관 상태를 알고 회진을 돌아서 저희가 청진 잘 안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쓸 수 있냐라고 했더니 핸드폰 바닥을 여기다 갖다 대면 소리가 들리나 싶어서 제가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들어가지고 환자 이렇게 목에 갖다 대보니까 소리가 엄청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측하는 이제 파일럿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연히 잘 예측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지면 앱을 그냥 집에서 부모님 목에다 갖다 대면은 스테노시스가 있는 여부를 이제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MRI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이런 이제 서비스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든지 이제 질문도 감사하겠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연구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